미국은 위기 때마다 산업의 성장력이 떨어질 때마다 국가적으로 자기들의 산업 트렌드를 바꿨습니다. 그러려면 민간에다 100% 맡기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자본주의가 시작됐고, 물론 시장 기반 전략적 국가 주도라고 보고 있어요. 자금을 끌어와도 그냥 막 푸는 방식이 아니라 자금을 끌어온 거를 타겟팅해서 우리가 살려나갈 산업적으로 계속 육성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 발행량이 많아지면 장기 금리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효과는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단기 국채를 그동안은 영래포로 조달을 편하게 해왔다. 근데 그 영래포가 끝났다. 그러면 새로운 매수처를 찾아야 되네요. 그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게 됐습니다. 미국 주시장이 지난 4월 초의 폭락 장세로부터 이제 그 폭락 전까지 거의 회복을 했죠. 또 일부 빅테크 주식은 그때보다도 더 좋은 시황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남은 올해 거의 6개월 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시장을 가장 강하게 제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시장을 오르게 할 수 있는 변수 딱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미국의 장기금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국 장기금리가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이 현상이 왜 나왔고 또 앞으로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적 전환기,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 영래포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만, 역시 이 어려운 주제를 쉽고도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이죠.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의 성상현 부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리포트를 내셨는데 정치적 전환기,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 영래포의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영래포도 어렵고 스테이블 코인은 요즘 뭐 많이 회자됩니다만은 네. 어떤 의미로 이런 네이밍을 하셨는지요? 예, 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레포트를 발간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제 생각을 제 정리하신 나름대로 거죠? 정리를 해서 이제 발표 자료를 쓰고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가지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오늘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 뭐 영래포, 스테이블 코인, 이거 다 어려운데 결국은 유동성 얘기입니다. 유동성. 원래는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 30년 연준이 다 만들어왔어요. 연준이 그렇죠.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기준금리를 내리고. 예.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금리에 대부분 의존하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뭐 회복기, 그리고 뭐 그 경기 사이클 자체가 뭐 회복하다가 그동안 가열되다가 이게 또 둔화되다가 침체되는 사이클 자체가 좀 네. 길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부터 미국 정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연준에 모든 걸 맡기지 않겠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그 경기 사이클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핵심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그거는 비단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네. 사실은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 전 재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이른바 얘기하는 팔리시 믹스라는 게 굉장히 좋은 팀워크로 시장을 견인하고 또 그렇죠. 네. 미국 경제를 잘 컨트롤했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바이든 정부에. 바이든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팀은 잘했다. 네. 근데 그게 지금도 그 팀워크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퀘션 마크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워낙 반패드적인 발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서요. 옐런 재무부 장관 때 예, 파월과 궁합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 궁합을 맞췄던 핵심 드라이버가 예, 영래포였습니다. 역내포. 네. 그때 제가 2023년도 영래포에 대한 거를 좀 언급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그렇게 회자되지 않았어요. 예, 그게 뭐냐, 일단 그게 뭐냐였고, 그게 유동성에는 뭔 관련이 있냐. 네, 그리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예, 당연히 경기가 죽지. 경기 어떻게 저는 그때 경기가 유지가 되거나 더 부양된다라고 봤었거든요. 예, 근데 그 핵심이 그때 당시에 영래포였고, 이번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월은 지금 계속 그 연준 의장을 하고 있지만 뭐 연준 의장은 내년에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예. 지금부터 그러면 핵심 키는 뭐냐? 예. 뭐 연준은 금리를 올리다가 지금 내리고 있다가 지금 퍼즐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 나름 생각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가 무너질까? 정부가 관여를 안 하면 무너집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자기들 나름대로 유동성을 계속 풀기 시작하면 금리랑 관계없이 자산시장이든 미국의 그 통화량 관점이든 미국의 전체 파이는 유지가 되거나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이 스테이블 코인이라 보고 있고 네. 정부가 경기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국채를 계속 푼다. 네. 그리고 그 국채를 발행을 할 때 누군가가 계속 사줄 수 사줘야 있는 되겠죠. 수요처를 계속 예. 만들어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영래포였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미국 국채의 수요처가 네. 시프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레포, 영래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요. 네네네. 그렇죠. 제가 2023년도부터 해서 3%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매번 들고 나왔던 게 영래포였어요. 영래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좀 어려운데 네. 제가 아마 10분에서 15분 정도 좀 이번에 확실히 마스터하고 넘어가자고요. 사실 채권 우리 저 성상현 부부장님도 채권 매니저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네네. 저 역시도 채권 일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채권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 채권 그리고 저 어려운 레포, 영레포라는 용어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의 개인 투자자도 이런 용어를 잘 안 그렇죠. 배우고 네. 안 쓰잖아요. 네. 이번에 여러분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그 중요하다는 영래포가 뭔지 확실히 좀 배워보자고요. 그리고 영래포를 이해를 하시면 스테이블 코인의 그 현금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그쪽 부분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지급준비금 검정색 선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예. 그리고 재무부의 현금 잔고 예. 그리고 연준의 영래포에 대한 흐름을 202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동안 봐왔던 거는 양적 완화, 양적 긴축, 그러니까 연준의 연준의 대차 BS죠. 대조표 예. 이걸 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이 좋아진다, 그렇죠. 시중의 유동성이 긴축된다라고 양적 판단을 완화를 하면 시중 유동성이 강화되는 거고, 네. 양적 긴축을 하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게 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게 연준의 지급준비금, 연준의 영래포 계좌, 그리고 재무부의 현금 잔고. 이걸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 세 개와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같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 연준이 국채를 많이 매입을 하는 게 양적 완화거든요. 예. 이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키운다는 게 개념이에요. 예. 우리는 그동안 연준이 국채를 매수를 하고 자산의 포트폴리오 계정이 커진다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그렇죠. 자산시장 나쁘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했죠. 예. 그게 코로나 때부터 해서 보면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녹색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네. 코로나 때부터 이제 빡 올라가서 예. 쭉 올라갑니다. 예. 그게 2022년 6월 달까지 올라가요. 저 때까지 장이 좋았죠. 예. 그런데 가만 좀 생각해 보면 예. 여기서 약간 디테일이 나오는데 2022년 상반기 때 장이 사실 폭락했어요. 예. 2022년 상반기까지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증가했는데 예. 양적 완화는 계속 했었거든요. 뭐 물론 양적 완화하는 거를 좀 줄이는 거는 했었지만 예. 어찌됐건 간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산 시장은 부러졌어요 그때. 먼저 빠져버리죠. 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많이 말해요. 뭐 그때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때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지 않았냐, 시작을 하지 않았냐. 예.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 한 번 했는데 뭐 장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트리거가 돼서 뭔가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면 부러질 수 있죠. 저는 그거를 유동성 관점에서 많이 봤다는 거죠. 네. 녹색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저 양적 완화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 보라색 연준의 영래포 계좌 있잖아요. 예.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2021년 한 하반기부터 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연준의 자산 사이드가 올라간다고 하면 연준의 국제 그 대체 대조표는 이렇게 올라가는 왼쪽은 다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던 거는 연준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올라가면 이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 은행의 유동성이 매우 풍부해지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해진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봐왔고 지금까지 시장은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자산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빠지고 있었고 부채 계정에 연준의 영내포 계좌가 많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보라색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검정색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달부터 네. 보라색 그래프는 빠르게 더 올라가고 검정색 그래프는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데 시장의 순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연준의 지급준비금,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의 순유동성이라는 걸 봅니다. 영내포가 채워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순유동성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이 올라가더라도 이 자산이 올라가는 대부분의 자금들이 영내포에 충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시장의 순유동성은 긴축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래서 2022년부터 해서 뭐 보라색 그래프는 쭉 올라가고 그게 2023년 뭐 한 3, 4월까지 이 보라색 그래프는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른바 레포라는 게 리퍼체이싱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그렇죠. 주세요. 예. 그게 중앙은행과 은행 간에. 이게 또 이제 좀 디테일해서 나오는데 네. 우리는 은행의 예금을 생각하잖아요. 예. 은행의 예금이 있고 실제로 유동성 중에서 MMF라고 하는 유동성이 또 따로 있습니다. 머니마켓 펀. 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통화량 우리 M2 그 M2에서 은행의 뭐 예금 같은 경우에는 M2에 다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MMF 중에서 예. 기관들이 가입한 MMF 같은 경우에는 예. 통화량에서 빠져나갑니다. 그게 굉장히 큰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 은행에 예금을 넣고 있다가 예. 이 돈을 빼서 MMF로 넣기 시작한다? 그러면 M2 통화량은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네. 우리가 예. 보이는 착시 효과가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돈은 바뀐 게 없잖아요. 여기 있는 돈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의 MMF라고 하는 거는 국채를 직접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네. 영내포에 그냥 파킹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레포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국채를 매입을 하거나 직접 매입, 레포 대출을 내주면 네.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통화량에서 빠져 있었지만 결국은 국채로 들어오고 레포 대출로 다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M2 통화량은 빠질 수 있었지만 시중에서 우리가 뭐 자산시장에 미치는 그런 순유동성 측면에서는 이게 이렇게 갔다가 국채로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MMF가 국채를 안 사고 네. 레포 대출도 안 해주고 네. 이거를 다 영레포에 파킹을 시켜놨다? 그러면 자산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채권시장이라고 하는 건 자산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기시장은 또 완전 다른 시장입니다. 머니마켓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 영내포에 파킹을 했다고 하면 진짜로 이 통화량 그 M2 통화량 은행에 있는 예금들이 네. MMF로 갔다가 이게 영내포로 가는 관점이라고 하면 시장의 순유동성이 긴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2022년부터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예금은 빠지기 시작했고 MMF 잔고는 거의 5조, 6조 달러까지 그냥 빠르게 올라갔고요. 그 MMF조차도 그때는 이제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직접 매입을 하면 국채를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각 MMF 펀드 수익률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수익률이 바뀌지 않는 영내포 통장에다 돈을 맡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레포 대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레포 대출은 MMF 운용자가 네. MMF라는 게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운용사에 네. 자산운용사가 네. 운영하는 거죠. 네. 거기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채권을 사죠. 네. 그 다음에 이게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다시 사간다라는 그게 보면 약정을 맺고, 네.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레포 대출이라고 하는 게 단기 시장에서 예. 조달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예.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그렇죠. 현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MMF 들어온 돈을 국채를 국채 담보로 담보 잡고 그걸 돈을 빌려준다는 돈을 방식. 빌려니까 이게 레포 대출이라고 표현하는 네, 거고. 그러면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또 국채를 살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국채를 직접 매입하나 간접 매입하나 그 효과는 결국은 국채를 매입하는 걸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네. 이제 그 운용자는 확정된 그죠 네. 리스크를 이제 수익률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해 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담보를 잡았으니까. 네. 그죠? 어차피 고정이자를 받으니까. 그러면 네. 역 레포 계좌에 돈을 넣는다는 건 어떻게 넣는 겁니까? 그게 연준이 역레포라고 하는 계좌를 만들어놨어요. 예. 뭐 MFNL도 가입을 해라. 사야 되는데 살 국채가 없으면 그 돈을 어디 파킹할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네. 역레포라고 하는 계좌를 맡겨놨고 이거는 연준이 고정금리를 주는 방식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솔직히 얘기하면 그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준비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시장의 순유동성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MF가 역레포에 맡겨서 역레포에 파킹이 되어 있는 돈들은 그냥 돈이 딱 그냥 잠겨 있어 버리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의 유동성이 긴축되는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 도표는 계속 늘어났는데 네. 그 이윤을 보니까 네. 역레포 계좌에 돈이 모이니까 네.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그냥 유지되거나 줄어들었다는 거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네. 얘기죠. 그게 아. 2022년 상반기부터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예.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MF 운용자라고 해도 예. 채권 사는 것보다 예. 역레포에 맡기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MF는 1bp, 2bp 차이로 예. A 자사정사 더 잘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가 뭐야 하지만 MF 7조 달러면 뭐 예를 들어서 7천조가 넘어가잖아요. 예.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고 그렇죠. 1bp, 2bp도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차이로 막 돈이 빠져나가니까 국채가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만약 단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단기 채권 금리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 아무리 짧은 채권이라도 평가손 나죠. 평가손 나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해서 역레포에 돈을 많이 맡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확정부로 주는 거니까. 네, 유동성 긴축이 2023년 1분기까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역레포에 돈이 몰린다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2023년 이제 한 1분기 이후로 2분기부터 네. 옐런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올릴 만큼 올렸고 그때만 해도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것들이 다 하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연준이 기준금리 무지하게 내릴 거라는 예측들을 했죠. 네, 경기 침체 온다. 네. 그런데 연준은 기준금리 내릴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는 경기를 죽일 생각은 더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게 또 그들의 임무죠. 네. 그래서 금리는 높았지만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그리고 경기를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옐런이 생각해낸 게 지금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해서 보조금도 주고 경기를 살리고 싶은데 이 국채가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요처가 어디야? 시장의 유동성 긴축도 안 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달을 해올 수 있고 그런데 2023년도 딱 보니까 역레포 잔고에 한 2조 달러 이상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시중에 풀리면 그거를 끌고 올 수 있다고만 해도 네. 유동성 관점에서는 매우 좋게 정부가 성장을 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2023년부터 우리가 봤던 게 보면 정부의 단기 국채 발행이 매우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2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스티브 미라는 사람이 그 옐런 행정부 옐런 재무부 장관이 했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이 방식이었어요. 네. 그 액티비티 트레저리 인슈어런스라고 해가지고 적극적 국채 발행으로 경기를 부양시켰다. 이거는 유사 양적 하나랑 똑같다. 그 지금 우리가 한 2년 뒤고 결과를 놓고 보니까 옐런이 그동안 단기채를 발행을 했고 그 단기채 발행을 했던 거를 역레포 자금에서 끌어왔다는 거거든요. 이 메커니즘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거 내용 좀 어려우시죠? 아니 지금까지는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레포라고 하는 게 연준의 기준금리 하단 대비해가지고 5bp를 더 줍니다.
더 줍니다. 음흠. 그러면 기준금리 제일 올렸을 때 5.25에서 5.5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 5.25 플러스 OBP를 했으니까 5.3%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지되거나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하면 단기 채권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일단 MF 매니저들이 그렇게 부담을 덜 느낍니다. 그러겠죠. 물론 고금리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기준금리 더 이상 안 올린다면 네. 안전해 보이죠. 네. 그래도 영내포 금리가 더 높으면 굳이 빼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 옐런이 했던 방식이 단기 채권 금리를 영내포 금리보다 1, 2bp로 더 높게 발행하자. 그러면 정부가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원래는 뭐 은행이 사면 그냥 은행이 샀다가 그게 정부의 계좌로 들어가고 정부는 다시 뭐 그거를 시중에다 풀면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바뀌는 게 없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양적 긴축이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지급준비금이 빠지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긴축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옐런이 생각했던 게 단기 채권을 영내포보다 높게 발행을 하자. 그러면 내가 발행을 하면 영내포에서 인출해서 MF 매니저들은 채권을 산다. 그러면 그 채권을 산 자금이 우리 재무부 잔고 TJ 잔고로 들어온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돈을 받은 거를 결국은 보정업이든 정부 지출로 지출을 한다. 근데 그 지출을 하는 방식이 기업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가입한 은행 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면 영내포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예. 정부 TJ 잔고로 들어가고 그 TJ 잔고에서 정부 지출을 하면 그게 은행의 지급 준비금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 있던 돈을 네. 그죠? 네. 재무부가 회수해서 네. 다시 시중은행에 푸는 네.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영내포 잔고가 빠지고 TJ 잔고로 돈이 들어오고 TJ가 지급 준비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러니까 네. 연준의 자산 사이드는 뭐 양적 긴축 안에 따라가면 바뀌는 게 없는데 예. 이 부채 사이드에서 그동안은 영내포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은 영내포에 돈이 빠져서 지급준비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최근 1년 반에서 2년 동안을 그렇군요.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단기채 발행 비중과 영내포의 그 관계잖아요. 네. 이게 두 번째 박스 빨간색 박스가 이제 옐런이 지금 최근에 했던 방식인데 단기채 비중이 늘어나는 거를 대부분 영내포에서 소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지급준비금으로 들어갔다는 거고. 네. 그리고 오른쪽 표 보시면 2022년 6월 달에 재무부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뭐 현금통화, 재무부 잔고, 영내포 지급준비금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인데 2023년 하반기 때 보니까 원래는 양적 긴축을 하면 지급준비금이 엄청나게 빠르게 감소되면서 네. 시중의 유동성이 긴축이 되고 긴축 효과가 일어나면서 뭔가 소비가 뭐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났어야 되는데 지급준비금 감소량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양적 긴축을 거의 엄청나게 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줄었나 보니까 영내포가 줄었네요. 네. 여기서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그 핵심 키 드라이버고 원래는 제가 이 박스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단기채 발행 비중은 보통 위기가 왔을 때 단기채 발행 비중을 빠르게 올립니다. 네. 재무부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유동성이거든요. 장기채는 시가평가 그 가격 괴리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가치를 해도 장기채 100억은 100억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렇죠. 워낙 가격 변동성이 크니까. 네. 네. 단기일수록 이게 담보로서 효과가 매우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재무부에서 3개월 있으면 그 원금 플러스 알파를 네. 주니까. 네. 그래서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가지고 가면 거의 100억 주죠. 네.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하기 네. 때문에 보통 위기가 나오면 재무부는 단기채를 많이 발행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내포에서 빼왔지만 원래 그동안 과거에 코로나 때 보시면 단기채 발행 비중이 이때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근데 영내포는 사실 이때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보통 보면 단기채 발행 비중이 확 늘어날 때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면서 그거를 그냥 확 사주는 방식. 그렇게 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확 늘리는 방식이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위기 때 양적 완화를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연준은 뭐 달러를 찍어내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채 발행 비중은 빠르게 올렸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성장에 진심이 없고 단기채 발행 비중을 올렸으니까 그거를 연준이 사주는 방식은 아니었고
그게 대부분 영래포에서 대부분 소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채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해졌고 그게 결국은 자산시장을 떠받쳤다. 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실물시장은 어떻게 떠받쳤냐. 그 실물시장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규모로 단기채로 조달한 자금 자체를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 보조금을 중소기업 이런 데 지원 안 했습니다. 대부분 미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그건 네. 대부분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는 높았지만 빅테크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죠. 저는 어떻게 보냐고 하면 이제부터 제가 미국을 보는 관점인데 예. 미국은 국가 자본주의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국가 자본주의. 네, 이게 뭐 제가 뭐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라고 하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위기 때마다 부채 위기겠죠. 뭐 부채 위기도 있고 뭐 다양한 위기 있겠지만 뭔가 위기 때마다 산업의 성장력이 떨어질 때마다 국가적으로 자기들의 산업 트렌드를 바꿨습니다. 그러려면 민간에다 100% 맡기는 거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를 미국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자본주의가 시작됐고 물론 시장 기반 전략적 국가 주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안 따라와주면 이거는 달성이 불가능하지만 국가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끌어와도 그냥 막 푸는 방식이 아니라 자금을 끌어온 거를 타겟팅해서 우리가 살려나갈 산업 쪽으로 계속 육성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영래포가 이제는 거의 잔고가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2,000원 달러 남았더라고요. 아유, 거의 뭐 엄청 줄었네요. 네. 그게 잔고가 많았다고 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빨리 스테이블 코인을 꺼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저게 저 본전이 다 드러나고 있네요. 그죠? 네. 미천이. 네. 그래서 제가 영래포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한 가지 딱 생각이 우리 옐런 정부 때 단기 국채를 많이 풀어내니까 장기 금리가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결국은 단기 채권 발행량이 많아지면 장기 금리는 뭐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효과는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단기 국채를 그동안은 영래포로 조달을 편하게 해왔다. 옐런 정부 때. 네. 근데 그 영래포가 끝났다. 그러면 새로운 매수처를 찾아야 되네요. 네. 그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 부부장님께서 네.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는다 이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채권도 주식보다도 훨씬 더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어차피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네. 단기 채권의 발행을 늘린다는 건 장기 채권의 공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시대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생각보다 안 느니까 장기 채권의 금리는 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 금리를 이렇게 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는데 네. 이 단기 채권의 흡수는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기 자금 운용자들이 하는 건데 단기 자금 운용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카운트가 영래포 어카운트에 돈을 2조 달러나 쌓아놓고 있던 걸 거의 90%쓴 거네요. 그죠? 네, 다 지금 썼죠. 2천억 달러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그 이른바 자금 판때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걸 딱 보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단기 채권 발행해도 왕성하게 사줄 데가 없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한테 설명했겠죠. 그러니까 베센트 보고 야 빨리 방법을 알아내. 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코인 좋아하니까 이해하니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올해 초에 책이 나왔었는데 예. 그 책에도 사실 말미에 썼었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부터 그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회자될 때가 아니었어요. 예. 비트코인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유동성 측면에서 핵심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올해부터 좀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표를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예. 보는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입니다. 2023년, 2024년 옐런이 했던 방식, 2025년 베센트가 하는 방식. 네. 옐런 같은 경우에는 영래포 자금을 방출을 했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영래포에서 그걸 샀고, 그 산 자금이
정부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고 RRP라는 게 영레포. 리버스 레포라는 뜻이겠네요. 네네네. 예. 정부 TJ 잔고로 돈이 들어왔고 예. 그 들어온 잔고가 정부 지출로 들어갔고 네. 정부 지출을 하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다시 환류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동성을 뭐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했지만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 단기 시장 발작 없이. 이게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사줄 데가 없으면 단기 시장 발작이 일어납니다. 발작 일어나죠. 그러면 진짜로 연준이 사야 될 수 있어요. 음. 근데 그거는 진짜 최악의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 중간중간에 단기 시장이 발작이 생길 때 시장에 긴축이 막 일어나면서 예. 변동성이 생기면 저는 이번에 4월, 5월도 사실 단기 시장에서 발작이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2025년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어차피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로서 미국채를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짧은 채권들이죠. 네. 그러면 그 자금이 결국은 정부의 TJ 잔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거를 지출하겠죠. 네. 지출하면 다시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환류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서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전 양적 긴축은 뭐 조만간에 다 끝날 거라 보거든요. 뭐 진짜 늦으면 올해 말이겠지만 네. 저는 뭐 끝날 거라 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양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러면 양적 긴축을 하면 원래 준비금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긴축을 안 하면 준비금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지되는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토대로 정부가 잔고를 가지고 오고 그 잔고를 시중에 푼다고 하면 지급 준비금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한테 빨리 금리 좀 낮추라고 계속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을 안 듣죠. 네. 말을 안 들어도 나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면 네.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느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있죠. 거죠. 네. 거기다가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내려버리면 저는 그러면 버블 랠리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희한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연준이 어쨌든 금리를 저렇게 느리게 내리고 경기는 침체된다고 하는데 자산시장은 강한 리바운드를 또 한단 말이죠. 네. 그 배경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영래포 계좌가 움직이고 있었고 또 그 바통을 베센트 주도하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의 증가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지니어스 액트가 최근에 상원 통과됐습니다. 네. 하원 통과는 전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미국이 끌고 가려고 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되고 네. 그게 저는 베센트 입장에서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음. MMF와 스테이블 코인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고 보냐고 하면요. MMF는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 단기채를 사는 수요는 맞습니다. 예. 근데 단기 금리가 엄청나게 빠지면 예.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빠지거나 단기 금리가 빠지면 MMF 가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라요. 금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예. 수익성은 줄어들겠죠. 예.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 그 사람들은 뭘 받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뭐 다른 방식으로 받는 방식이 있지만 그 코인 발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가입하는 사람들은 금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이 사이즈는 키울 수 있다는 거고 이 사이즈를 키우면 미국은 국채를 손쉽게 조달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MMF를 가지고 이거를 단기채 발행 수요처로 100% 확실하게 못 써요, 잘.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MMF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테이블 코인은 금리에 둔감한 구조적인 달러 수요 채널이다. 라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에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고 있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할까? 요즘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돈 되니까 정부가 막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잡았다. 미국 국채를 계속 사주지 않으면 네.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수가 없고,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패권도 흔들릴 수 있는데, 그렇죠. 신뢰가 사라지는 거죠. 예,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네. 새로운 미국채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네. 그런 염려는 축소시킬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미국이 그동안 뭐 트래핑 딜레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역 적자를 계속 내주니까 무역 흑자를 낸 기업 국가들이 그거를 국채를 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 패권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무역 적자는 계속 나고 있는데 안 사주죠. 안 사줍니다. 오히려 팔죠. 예. 예.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지 패권을 위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든 다른 나라 정부에 이거를 의지할 수 없다. 의지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MF로 이렇게 돌려막기를 했다고 하겠지만 이게 뭐 무한정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결국은 국채를 조달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해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글자를 좀 두 개 썼는데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달러 패권을 잡아가려고 하면 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을 발행할 때 코인 가입자들이 MF에서 돈을 빼고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그걸 돈을 집어넣는다? 미국 내에서 도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 TBL 수요로 그러니까 단기채 수요로 좀 들어가겠지만 결국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립 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MF 잠그고 돈이 빠져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어차피 MF가 국채 사고 있었는데 그 돈 빠져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가서 그게 그렇죠. 국채를 사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예금이 빠져서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고 하면 이거는 네. 유동성 측면에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비은행 그러니까 미국 내 MF나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수요를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끌어온 수요로 미국 국채를 사고 미국은 조달한 자금을 토대로 미국이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재정을 푼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매우 큰 수요처가 된다는 거죠. 어디일까요, 그게? 그게 저는 해외 중앙은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아니라 해외죠. 해외. 예. 네.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가입을 하는 해외. 요즘에 그건 쉽잖아요. 저도 가입하는 것도.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 미국은 이 전략적 방향을 설계를 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자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좀 잠깐 좀 더 말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야, 비트코인은 대박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대박 칠 것 같지는 않다. 아, 그렇죠. 예. 네. 그죠? 스테이블 코인 자산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사업이 대박 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뭐 트럼프의 책사들이 했을 수도 있고. 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다 그거였어요. 비트코인은 우리는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겠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으로 가져가겠다. 그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달러 패권 이해가 돼요. 근데 비트코인 비축 자산을 가져가서 뭐 이게 달러 패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서 네. 그리고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 3위인가 뭐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약간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저는 왜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면 테더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테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역으로 바꿔 말하면 비트코인이 없어지거나 사라져버리면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비트코인 그냥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2조 달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다 팔아서 그걸 스테이블 코인을 사버린다? 그러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2조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그냥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USDT분의 BTC로 대부분 거래가 된다는 거죠. 달러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이게 1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코인을 사는 게, 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테더를 가지고 산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현금으로 사잖아요. 원화로 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한국 정부가 거래소에 실명 확인 입출 계좌를 만들어 버렸고 원화를 그거를 토대로 뭐 K뱅크나 뭐는 그 은행을 통해 가지고 업비트의 거래소에 돈을 그렇죠. 넣고 그 원화를 가지고 자꾸 말을 하니까 1억 5천이다 2억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비트코인 2억 간다 3억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USDT 분의 지금 가격이 얼마냐 그게 뭐 10만 불이다 20만 불이다 30만 불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관련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 해외 사람들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다는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랑 뭐 별개인데 그럼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살리려고 하면 이 가상자산 시장 특히나 그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시켜야 돼요. 네, 그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스테이블 코인도 육성시킬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네요. 이게 신규 유입 자금도 분명히 있는데 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 초부터 난 비트코인 좋아한다고. 이게 MF 똑같아요. MF도 주식 살려고 돈 넣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시가총액 S&P 500에 있는 시가총액 움직임 있잖아요. 네. 그거랑 MF 흐름이랑 많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가격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S&P 500의 예를 시가총액 자체가 빠져서 네. 이걸 팔면서 이거를 나 주식 더 이상 안 해 하면서 이제 그 현금 잔고를 그거를 이제 MF에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MF 잔고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유동성 관점에서 보면 뭔가 다 이게 다 엮여 있는데 이걸 다 별개로 놓고 보면 우린 신규 유입 자금만 가지고 야 스테이블코인 확장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네. 기존 자산 시장의 그 마켓 시가총액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스테이블 코인 확장이 되면 그만큼 미 국채에 대한 수요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 폰지일까라고 썼는데 그건 사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폰지가 될 수도 있고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전략적 자산으로 가는 길에 네. 저 달러 패권과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네. 역할이 네. 매우 중요하겠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금이 아닌 국제담보 역할의 금융자산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 뭐 그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고 네. 결국 그게 미국채 달러 패권으로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이 각국의 국채 시장에도 똑같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작동할 수 다 있다는 작동할 얘기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기 시작하면 진짜로 원화가 다 빠져나가는 관점으로 간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네요. 무서운 얘기죠. 예. 그래서 다른 나라 뭐 다 똑같은 관점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뭐 다른 통화량 대비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은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이거를 뭐 지니어스 액트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해 가지고 음. 더 키우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테더 서클 정도로만 그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지니어스 액트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이거를 발행할 수 있는 곳들을 뭐 은행뿐만이 아니라 그냥 빅테크들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 민간이 알아서 그거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코인을 살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네. 이제는 어떤 상품을 살려고 뭐 테슬라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애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 자동차를 뭐 미국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애플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정부 혼자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 힘들다. 네. 민간에다가 어떤 부분은 다 맡게 대신 우리가 이걸 통제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동성 파워. 그렇죠. 유동성이 너무 커질 때는 좋지만 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버린다고 하면 이 유동성 자체가 매우 미국을 진짜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잘 관리하려고 지금 법안이든 제도든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그 화폐, 특별히 지난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달러를 위주로 한 이런 화폐 시스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우리 세대에 거의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고 곧 그런 상황을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새 정부도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정책실장이
맞아요. 예. 해시드 자기의 리서치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런 암호화 자산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조회가 굉장히 많은 분이 정부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자리로 갔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매우 중요하다고 네, 보고요. 한번 기대를 걸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그동안 30년간 경험을 했어요. 예. 인플레이션은 하나도 걱정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항상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성장으로 사이클이 움직일 거고 인플레이션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명목 성장 자체가 예.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음. 이게 또 저는 연준 이번에 FOMC 잠깐 좀 그 말씀드리면 이거 요 관점은 좀 나중에 좀 길게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한 번 더 하죠, 뭐. 예. 기준금리보다 명목 성장이 예. 떨어지면 예. 심각한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습니다. 침체. 예, 심각한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어요. 예. 기준금리보다 명목 성장이 떨어지면 그 명목 성장은 실질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번에 미국은 어찌됐건 2025년도 실질 GDP를 떨어뜨렸어요. 그 지난 그 3월달 했던 것보다 내년도 전망도 3월달 전망치보다 떨어뜨렸더라고요. 네. 물가는 전망한 것보다 올렸습니다. 기존 전망보다. 내년도에 대한 물가 전망도 기존 전망보다 올렸습니다. 네. 자산시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보면 악재입니다. 악재. 그런데 명목 GDP 관점에서 보면 2025년에 대한 전망도 4.4, 4.4 똑같더라고요. 아. 내년도의 전망도 4% 똑같습니다. 기준금리는 그 아래에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인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두 번쯤 예상을 하더군요. 네. 그러면 명목 4.4에 기준금리 4%. 내년도 지금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또 인하를 하려고 하는 관점이잖아요. 내년도 명목 4%에 기준금리 3.75 또는 3.5. 4% 이하. 네. 아. 그런 관점으로 가주면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강력한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 대신 이게 단순하게 실질 GDP를 막 올려가면서 경기를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같이 끌고 가면서 가는 방식입니다. 이 정부가 계속 경기에 관여를 하면 예.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재정이 풀린다는 네. 거니까. 정부가 재정 예. 안 풀었으면 둘 다 잡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데. 침체 갔다가 양적 완화하고 다시 올리는 방식. 그게 전통적인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게 전통적인 사이클이죠. 근데 미국은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도 똑같았고,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똑같이 지금은 경기를 죽여서 디플레이션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패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때지. 그러니까 그걸 푼다는 게 그냥 민간에다 그냥 막 푼다는 개념이 아니라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에 계속 육성해야 될 때지. 물론 줄일 건 줄여야죠. 지출 너무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은. 그런데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에 지금 육성을 안 하면 지금의 이 패권 사이클에 추락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역전당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미국을 보고 있으니까 정부는 절대 경기 침체를 안 만들 거다. 뭐 불가항력적으로 뭐가 터져가지고 날 수는 있겠지만 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안 만들 거고 연준도 나름 협조하고 있다. 연준이 여기서 금리를 트럼프 말대로 빠르게 내리면 명목과 기준금리의 이 약간의 그 갭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움직임들 있잖아요. 이게 뭔가 틀어집니다. 빠르게 내리면 단기간 좋을 수 있지만 성장과 물가가 갑자기 뭔가 뒤흔들리면서 진짜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왜 계속 저렇게 네, 트럼프는 근데 이제 네? 그렇게 안 할 거를 알면서도 정치인으로서 네. 국민들한테 나는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했어. 네. 이런 그 인상을 주려고 하는 블러핑인가요? 물론 핵심 키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핵심 이 유동성 공급 장치가 없었으면 연준을 더 쪼았겠죠. 뭐 지금도 쪼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자기 말을 안 듣더라도 저는 방비체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단기채를 푸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풀면서 중간중간 잡음이 생깁니다. 이게 네. 뭐 단기채 발행한다고 스테이블코인 다 사주고 이런 관점 스테이블코인 그만큼 확장되고 이런 관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끌고 나가야 되는 관점이 좀 그 이번 베센트가 해야 될 방식이고
옐런은 사실 그거를 운전을 나름 잘했고 잘했죠. 당시에 예. 뭐 그게 뭐 미국의 장기적인 입장에서 좋든 안 좋든 트럼프와 베센트는 이제부터 1년 2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베센트가 2조 달러 이야기했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2조 달러. 네. 지금 한 2천 몇백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영래포가 2조 달러 정도까지 그때 갔다가 이제 가는 방식이었어요. 지금 2천억 달러 있죠. 지금 있잖아요. 네. 비슷하네요. 네.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2천억에서 2조, 2조에서 2천억 네. 달러.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저는 음.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뭐 어찌됐건 2조 달러만 간다고 하더라도 단기 채권을 그만큼 더 조달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거다. 그럼 우리 투자자 분들은 어떤 자산을 인플레가 유지가 되면서 성장이 나오는 사이클은 예. 아마 어떤 사람은 침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라고 이게 다 딸 겁니다. 네. 연준이 통제하는 사이클에서는 모두가 다 지금 회복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음흠. 정부가 관여하는 이런 사이클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중소기업은 안 좋다고 하고 예. 대기업은 좋다고 하고.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쪽은 계속 들어갈 거고 인플레이션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원자재 사이클이 가장 좋아요. 사실. 어허. 그 원자 우리가 막 금, 뭐 은, 뭐 구리, 유가 이런 얘기 막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유가는 지금 이제 좀 뭔가 정책이 많이 엮여 있는 거고 원자재 사이클이 그때는 우리가 30년 동안 원자재를 투자해서 돈 번 적이 없거든요. 예. 그거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던 시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했던 1990년 이전 사이클에서는 예. 원자재가 탑티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이 가장 좋았고 그러면 사실 채권보다 주식 원자재가 훨씬 더 해지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를 좀 더 공부를 저도 요즘에 하고 있고 제가 원자재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하면 1990년도 이전에는 원자재 사이클이 매우 좋았다는 거죠. 그때 정부가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모두가 서로 야 네가 잘 만드니까 잘 만들어서 싸게 조달을 해 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가면서 그냥 올리는 사이클에서는 네. 채권과 주식이 페어였어요. 음.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 그 전 상황에서는 6대4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워킹도 잘 안 했을 뿐더러 뭐 채권을 캐리성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괜찮죠. 그런데 뭔가 주식에 대해서 해지 자산 이런 관점으로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자재는 일정 부분 들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주식도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거 AI군요. 네. 근데 AI의 대부분이 S&P랑 나스닥에 포진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나는 잘 지수가 안 모르겠다고 빠지는 하면 거죠. 지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네. 다 올라가는 것 같아도 정부가 육성이라고 해야 되나? 정부가 지원. 밀고 있는 예. 그 뭐 상법 개정 그리고 방산 그리고 뭐 원전 그리고 요즘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좀 올라갑니다. 이런 쪽이 지금 끌고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가는 방식. 하긴 원자재 관련주들도 올라가더라고요. 풍산이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는 게 중요하고 내가 진짜 주식 전문가다라고 하면 특정 섹터에 잘 투자를 해가지고 잘 하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일단 미국이 이 방향으로 가는 지금 우리가 변동성 미국은 지금 매우 격변기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제가 다음에 나오면 왜 지금 이런 격변기가 있었고 이 격변기는 40년마다 있었습니다. 네. 뭐 루즈벨트, 레이건 이번에 저는 바이든 트럼프 시대라고 봅니다. 1940년, 80년, 2020년 그때마다 부채는 역대급이었고 뭔가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산업을 트렌드를 바꾸려고 했고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뉴딜 정책할 때도 반대가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야 민간에다 맡겨야지 무슨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하냐. 그리고 레이건 같은 경우에도 신자유주의라는 걸 하려고 했을 때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이 산업 정책을 바꾸려고 하니까 좀 반대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반대를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에요.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안 맞거든요. 근데 정치를 보거나 군사를 보는 사람들은 그 방향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만 들어야 될까? 아니면
진짜 큰 틀에서 봐야 될까라고 한번 보시면 지금 미국이 가야 되는 방향이 미국이 하는 게 진짜 미친 짓일까? 아니면 진짜 미국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40년 패권을 만들어 갈까에 대한 저는 이 부분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그걸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 미국 장기 10년 투자해도 되냐 안 되냐라고 봤을 때 이거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산업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이 트렌드는 이로 왜 이렇게 저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지금은 왜 이렇게 산업 노동자와 왜 그 빅테크 수장들이 같이 트럼프를 지원을 하는지 레이건 때도 사실상 그랬고 루즈벨트 때는 남부의 백인들과 흑인 노동자들이 결합해서 루즈벨트 밀어줬습니다. 네. 그 둘은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는 이질적인 집단들이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 기득권들은 그거를 놓치기 싫거든요. 이거 지금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진짜 뭐 큰 관점을 보고 있고 미국 관점에서는 저는 유동성 관점을 매우 보시라고 보고 있고 유동성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데 8월 이전에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타결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8월 이전으로 보는 이유는 8월에서 9월달에는 의회가 쉽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 자체가 지금 그 잔고가 많이 없어요. 부채 한도 협상이 되지 않으면 쓰고 난 뒤에는 쓸 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되고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잔고를 또 채울 겁니다. 네. 근데 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때 시중의 유동성은 일시적으로 긴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7월에서 8월 사이에 일어날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예, 얘기. 빠르면 사실 6월이라고 봤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6월 정도에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잔고로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한도 협상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왜냐하면 한도가 늘어나는 거는 또 이제 부채를 많이 발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채 한도를 캐파를 올려놓고 이제 그걸 채울 때는 시장의 유동성을 빠르게 좀 흡수해야 될 수 있다. 그때를 좀 조심하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전쟁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페이스인데. 네. 전쟁은 제가 이번 변수에는 거의 안 넣었는데 네. 미국의 산업 트렌드 큰 트렌드를 보면 전쟁은 항상 있었고 그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와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전쟁이 지금 서에서 동으로 오고 있어요. 가자지구 그리고 이란,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이란 지금 동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짜잘한 전쟁이 전투가 아니라 지금 사실 전쟁급으로 전쟁이죠. 가는 거죠. 네. 동으로 온다라고 하면 네. 그게 뭐 요즘에 뭐 유튜브나 책 있는데 보면 2027년도 중국 대만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 양안 관계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은 우리에겐 전혀 다른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미국에게도 마찬가지고 네. 네. 중국이 개입이 되는 거니까. 네. 물론 이제 이란으로 뭐 중국에 무기가 가지 않았냐 뭐 이런 의혹이 보도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네. 간접적인 거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중국이 정말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어떠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그렇죠. 글로벌 경제나 혹은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안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전쟁에 대한 얘기는 또 따로 한번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네, 지금 왜 사우디가 관여를 안 할까? 이란 같은 중동인데 네. 저는 다 이게 지금 큰 사이클에서 뭐가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현 부부장님과 얘기를 하거나 그 컨텐츠를 보면 처음에 들으면 너무 또 상상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 3개월 내지 6개월 지나놓고 보면 또 마켓이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오랜 동안 채권을 운용하면서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마켓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방송 중에 다음에 나오면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의 호응을 받아서 성상현 부장님은 조만간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